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 예,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좀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평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한국사 7월 같은 경우에 난데없이 정말 우리 친구들 처음 봐요 하는 문제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익숙한 주제인데 선지가 조금 낯선 경우, 혹은 여기까지는 아직 솔직히 공부 안 했는데 하는 경우들이 한두 개 출제된 건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문항 정도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틀렸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런 문제들이었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보면서 한국사는 뭐라고? 그렇지, 중요한 건 계속 반복돼. 그리고 각 강의 대표 개념이 출제돼요. 그래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총 6세트 120문제만 제대로 내가 수능 전에 풀어보고 확실하게 그 개념만 챙겨도 적어도 3분의 2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연습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좀 문제를 볼 건데요. 예, 우리 구석기, 신석기, 사실 청동기 여기서 계속해서 랜덤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가시대에 나오면서 키워드 뭐 줬습니까? 뗀석기 줬어요. 떼어낸 석기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커다란 다용도 석기를 만들다가 점차 작고 전문화된 석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뗀석기 크기가 쫙 나오고요. 여기에 이름이 다 친절하게 붙어 있어. 주먹도끼, 찌개, 밀개, 쓴배, 찌르개. 그러면 용도가 뭐가 됐건 얘네들은 다 떼어낸 뗀석기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능석기, 주먹도끼까지 다 나왔잖아. 그러면 주먹도끼, 뗀석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가가 무슨 시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구석기야. 그럼 구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하니? 안 하잖아. 사냥, 채집, 어로란 말이야. 물고기 잡고 막 채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이동 생활에 정착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 살아? 그렇지, 여기 살잖아. 동굴이나 막집에 산다. 정답 뭘로 가요? 5번으로 갑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불교가 수용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그 삼국시대에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2번 팔주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뭐야?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긴 기록이 되는데 8개 중에 3개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동검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검을 만들려면 적어도 청동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은요, 맞아요. 그쵸.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손을 잡았어요.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지금 뭐야? 신라, 백제 크로스 해서 지금 고구려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렇게 해서 한강 상류 지역 차지했고 이어서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마저 사실은 신라 진흥왕이 뺏은 거지. 신라 진흥왕 나왔고 백제 성왕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6세기야. 6세기 한반도의 사실 패권은 누가 장악해? 바로 이 진흥왕이 뭐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잖아. 한강 유역을 점령해요. 독점으로요. 아니 성왕이랑 같이 해놓고서 어떻게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왕 통수 맞은 거지. 그리고 사실은 백제 성왕은 어떻게 돼요?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 6세기의 한강유역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국과 이제 직접 연결되는 그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리가 진흥왕 때를 신라의 6세기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복한 지역에 비석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바로 건립한 것이 뭐예요? 북한산 순수비예요. 서울에 있는 지금 그 북한산에 여기다가 세운 거지. 이게 뭐야? 진흥왕이 친히 정복하고 점령한 이 지역.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4번으로 가요.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도 늘 나오는 왕입니다. 늘 나오는 왕이에요.
강나라의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백제, 5세기 장수왕 고구려, 6세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거 몇 강에서 수능 특강 2강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선지 만만치 않죠? 예, 22담로 설치 백제 무령왕 때입니다. 은병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려 경제사를 딱 규정 지어줄 수 있는 이게 고려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팔만대장경 조판, 예, 고려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예, 조판했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예, 동해에서 10월 달에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지도인데 6세기 지도 보여드립니다. 6세기 진흥왕 때 바로 이 북한산비 보여요? 한강 유역까지 뭐 한 거예요? 다 차지한 거죠? 가야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 함경도의 이 지역까지 황초령비, 마을령비 요 지역까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하고 사실은 이 비석 세운 거잖아. 그래서 진흥왕 때 6세기 지도다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갑니다. 수특에 나온 지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발해 문제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참 쉬워요. 대조영 줘버렸어. 동모산이라고 하는 예, 이 지역도 줘버렸어. 대조영 용맹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건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그에게 들어갔다 해요. 말갈인들과 고구려의 남은 이들과 함께 대조영이 698년에 어떤 나라를 세웠다? 발해를 세웠다. 그래서 언제까지 갔다?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가는 왕조인데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668년에 멸망하고 나서 나름 고구려를 계승한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과 함께 나라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 계승이 굉장히 중요한 발해의 키워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망했으니까 계승을 한다는 거지 버젓이 있는 나라를 뭘 어떻게 계승해. 고구려 계승을 지금 딱 기치를 들었는데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단 말이야.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맞아? 그리고 대조영이라고 하는 자는 그 망한 고구려의 남은 이들과 말갈인들과 함께 698년 발해를 건국했다는 거야. 그러면 698년 연도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얘들아. 신라 건국 연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을 봐봐. 삼국 통일했지. 이게 676년이야. 연도 모르면 7세기라는 거 정도 알 수 있어. 적어도 삼국을 통일하려면 그 전에 뭐가 멸망해야 돼? 고구려는 멸망했겠지. 그 이후에 가능하잖아. 그래서 요 시기가 답이 되는 거고요. 고려 건국보다는 앞서겠죠. 맞아요? 고려 건국이 언젠데 918년 10세기야.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이 뭐 했는 줄 알아?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의 그 남은 이들을 고려에서 많이 받아줬어. 발해의 왕족들도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정답 뭘로 가요? 적어도 고구려는 멸망해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거 아니니? 그래서 요 시점으로 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정답은 우선 뭐가 됩니까? 예, 나가 돼요. 나.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신라 건국년도 기원전 57년입니다. 예, 고려 건국 적어드렸고요. 무신정변 1170년 12세기. 그래서 무신 집권기가 100여 년 정도 간다. 조선 건국 이 정도 연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세기 말 1392년이고요. 병자호란 발발,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병자호란은 물었어요. 청이 쳐들어온 겁니다. 1636년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가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선생님이 이 4번을 여기다 적어놨어. 이걸 왜 적어놨냐면 고려에서 나오는 임금 중에 태조 왕건은 있어요. 고려에서 나오는 임금들이 사실 한 4명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고려 태조 왕건도 거기 기출에 늘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늘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를 벼락치기 해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는 어떤 임금들이 출제가 되느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고려 4대 광종, 고려 6대 성종,
그리고 저 고려 후기로 가면 공민왕, 이 네 명의 임금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왕의 업적을 물어볼 땐 단독으로 이 네 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이사파에 있는 이 내용을 선지에서 본 거란 말이야. 선지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이 태조 왕건인 건 바로 갑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세 분의 아버지이신 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래요. 아빠가 다 왕건이야. 엄마는 사실은 이 사람과 이 둘이 엄마는 달라요. 여기 뭐 장왕후 오씨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충주의 아주 대단한 뭐 호족의 딸이었던 뭐 유씨라고 하는데, 워낙에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비가 되게 많았잖아. 아내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아들도 되게도 많은 거야. 그 중에 무려 이 세 명이나 왕이 됐는데, 그들의 아빠라고 하니까 사실은 2대, 3대, 4대 있으니까 1대가 누구니? 태조 왕건이구나 하는 거야. 이미 답은 나왔어. 하지만 좀 더 힌트를 볼게. 그 사람은 고려 건국을 했고, 후삼국을 통일했고,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라는 걸 시행했으며, 국경선을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대요. 이게 원래 선지의 답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힌트로 다 공개가 돼버린 거야. 태조 왕건이 건 진작에 알았어. 후삼국 통일했고, 고려 건국, 918년 고려 건국, 936년 후삼국 통일.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을 사신간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사실은 관리하게끔 했어. 이거는 약간 견제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기인제도라고 해서 그 호족들의, 유력한 호족들의 자제를 수도인 개경에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그러한 기인제도도 썼어요. 다 알겠어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사실은 북진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경선을 최대로 좀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서경을 중시했고요. 그런데 나올 거 다 나와서 카드 다 깠는데, 왕건이 또 뭐 했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뭘로 가느냐? 훈요 10조를 남겼다예요. 그럼 훈요 10조가 뭔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모르는 게 돼버려. 그럼 나머지를 까면서 답을 찾아가겠지. 오삼국을 정복하였다. 신라 지증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균역법 조선 영조 때 얘기가 되겠죠. 훈민정음 창제 조선 세종 때가 될 것이고요. 노비한건법 고려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를 가지고선 사실 제껴가지고 여러분들이 훈요 10조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 맞추지 말자고. 왜? 훈요 10조도 이미 이런 식으로 등장했고요. 이게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훈요 10조는 뭐냐면, 왕건이 후대 왕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남긴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훈요 10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수특에 요번에 나옵니다. 요번에 수특에 나왔다라는 건, 얘들아, 그 정도는 우리도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조 왕건 하면 이런 것들. 혼인정책, 왕시성 하사,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서경중시, 그 다음에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 대동강에서 원산만 아니야. 그거 통일신라야. 이거 고려까지 다 정리되셔야 돼요. 훈요 10조 못 본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수특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뭐 하겠대? 부처님 잘못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니까 상종하지 말래. 태조 왕건이 거란 되기도 싫어해요. 발해를 멸망시켰다, 막 무도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라고 하는 거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대요. 작작 거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요 10조까지 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제시문 자체는 뭐 누구 부인이 누구고, 뭐 누구 남편이 누구,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고려 원간석기 상황으로 규정이 됩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시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령공주는 원나라 누구의 딸이래요. 원나라 누구의 딸. 충혜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덕령공주에게 장가들어 충무관과 장령공주를 낳았대. 충무왕이 병이 들자 덕령공주가 밀직부사 안목의 집으로 옮겨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왕이 죽은 후 공주는 덕성부원군 기철과 정승왕후에게 정동행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선생님이 이거 동그라미 친 게 뭔지 혹시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언젠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고려 후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무신집권기가 100년 가요. 1170년부터 1270년까지.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을 받습니까? 그렇지. 나와줘야 돼. 누구야? 몽골의 침략을 받아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사실은 진짜 지금 한국사 공부 1도 안 한 건데 괜찮아. 지금 이 300분짜리 한국사 약정 공략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300분짜리 하여간 30분짜리 10개. 사실 작정하고 보면 이틀이면 볼 수 있는 그 한국사 강의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만 얘기할 거냐면 솔직히 한 3등급이나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도 되는 친구들. 한국사 벼락치기 해버리고 수능 보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예요. 근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친구는 이거는 들어본 적 있잖아. 13세기에 몽골이 침략해.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거의 막 40년 가까이 막 이렇게 맞서. 한반도 내에서 사실은 그 수많은 민들이 투쟁을 한 거지. 근데 1270년에 어떻게 되니? 맞아. 이렇게 하고 와. 강화를 맺게 된다는 거야. 다만 고려의 관습과 풍습과 왕위, 그러니까 왕씨성이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 고려라는 국호, 이런 것들 안 건드리기로 해. 그렇게 하고 강화를 맺은 건 사실이나 고려에 대한 누구의 간섭이 굉장히 커지느냐? 원나라예요. 왜? 1270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항복한 거잖아. 그래서 이 원간섭기의 특징이 뭐냐면 고려라는 국호도 그대로 쓰고 왕족도 그대로 왕시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쭉 가고 있긴 하지만 이 고려의 왕은요, 원나라 황제의 뭐가 되느냐? 부마가 돼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위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결국엔 고려의 왕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덕룡공주 같은 원나라 누구의 딸과 결혼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고려 왕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려 왕의 이름이 앞에 충자가 붙어요.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충자고요. 여기에는 이름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무슨 왕이야? 충모광, 충회왕. 이런 지금 키워드 보여요? 원 간섭기 때는 원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종이 아니라 충렬왕, 충모광, 충회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기철과 같은 자들이 아주 득세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친원파야. 원나라와 친원파야. 친일파 할 때처럼 친원파야. 근데 기철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왜? 자신의 여동생인가가 기황후라고 원나라에 끌려갔다가 황실까지 들어가서 인생 역전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의 오빠인 기철과 그 가족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득세하고 있거든요. 지금 친원파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정동행성 뭡니까? 원래는 몽골이 원나라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이거 2차례 하지만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한 기구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키워드가 다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는 원 간섭기야. 그러면 몽골 스타일 원나라 애들이 잘 나가고 먼 나라한테 붙은 애들이 잘 나가고 원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몽골풍이라고 해서 원 스타일, 원나라 스타일, 원나라 헤어스타일, 원나라의 먹거리, 원나라의 즐길거리, 그 다음에 의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어 이런 것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쉽게 원 간섭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향약이 보금되었다. 이건 성리학과 관련된 거니까 조선으로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골품제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고요. 형평운동은 1923년 일제강점기 때 진주, 경남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들의 차별 의식에 대한 철폐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산노비제 혁파는 우리나라에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완전히 사라졌죠. 이전에 공노비 없어졌는데 공산노비까지 완전히 산노비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갑오개혁 때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이 문제 틀린 사람 진짜 우리 손 들어. 손 들고 풀어. 이 문제 갈 때까지 손 들고 풀어. 어려워서 아니야. 어렵진 않음. 어렵지 않아. 다만 자주 출제돼요.
많이 나왔어요. 밑줄 친 이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는데 그렇게 nem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경제사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게 좀 아쉬운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수능 때까지 이거 못 본다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거 오늘 보고 수능 봐도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내용 확실하게 아는 거 맞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겸만 가지고 사실은 이 나라 아는 친구들이 몇 명 되죠. 이자겸은 누구예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이고요. 막 거의 왕의 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실은 역신까지 품었던 사람이죠. 이자겸의 난 1126년. 이거 몰라도 이자겸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야? 고려 사람이야. 고려시대 되게도 높은 사람인데 이 이자겸에게 국가가 관리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대. 이자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대요. 고려는요, 관리들에게요, 경작할 수 있는 땅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시지를 그 관리들의 등급과 과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물론 이때 주는 것은 땅을 영원히 가져라가 아니라 전시과 제도라고 해서 무엇이냐?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라고 하는 건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경제사에서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키워드 선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 그대로 암기해 얘들아. 병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야? 개경이잖아. 개경 옆에 예성강 하구에 국제무역항이고 송나라와 교류하던 장사하던 저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송을 거쳐서 이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난도까지 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맨날 고려 코리아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은병활구라는 게 있어. 이건 다른 번호의 선지로만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고액권이야. 은으로 만든 화폐니까 고액권이겠지. 이 화폐까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얘들아 딱 캡처해버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무엇이다? 고려시대 경제사를 물어봐요.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병난도 나왔죠? 개경 근처에 예성강 하구에 존재한다. 나왔어. 그러면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청동기야. 그냥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벼농사의 시작은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당연히 한 8종 중에 7종 정도가 이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동기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고요. 상평통보 조선 후기 화폐입니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는 거 역시 조선 후기에 얘기죠.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대동법 조선 광해 때부터 쭉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역시 조선 후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만 요거 다시 한번 캡처하고 갑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고려 경제사가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수능에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제도,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 그 다음에 은병활구라고 하는 고액권, 은으로 만든 화폐까지 이게 나오면 이건 고려를 딱 규정 지어준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좀 자료가 신박해요. 자료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한 자료야. 왜 그러냐? 이 구강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개로 낼 수 있고요. 조선에서는 늘 나오는 임금 중에 한 명인 건 맞아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지 않지만 조선에 나오는 전기의 임금이 3대 임금 태종, 4대 임금 세종, 7대 임금 세조, 9대 임금 성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태종, 세종 나오면 무조건 맞춰요. 세조나 성종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세조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 세조를 출제할 때 공통으로 답지를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역시 정답지로 갔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구강 누구야? 하얀 종이에 되게 성의 없게 먹으로만 그린 것 같지만 조선시대 왕의 초상화 대부분이 소실된 상황에서 이 구강의 모습을 초본이지만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어진이 남아있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즉위 후에 경국대전 편찬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시작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입니다. 세조는 정답지는 요렇게 쓰이겠지. 하지만 늘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원래부터 세조야? 아니지. 원래부터 임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세종의 둘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 버젓이 있었고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문종이에요. 근데 문종이 제2 몇 년 만에 죽고 그 아들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야심만만했던 관상에서 이정재가 탁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종의 작은 아버지지.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야?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계유년에 난을 일으켜서 결국엔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단종을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죠. 처음부터 죽인 건 아니고요.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단종은 유배 보내고 죽고 그리고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비난 받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요. 육조 직계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의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육조에서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국왕권을 강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헷갈리게 나왔지만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때지만 이것을 스타트했다라고 하는 거는 세조 때의 내용이 되겠고요. 아버지인 세종 때 있었던 집현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경연이라고 하는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없애버려요. 이게 바로 세조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정답 뭘로 갑니까? 4번으로 쉽게 가고요. 태학 설립 고구려 소수리망 때입니다. 4세기고요. 마한정복 역시 4세기의 백제 근초고왕 때 얘기가 되겠죠. 집현전 설치, 폐지가 아니라 설치죠. 예, 조선 4대 세종이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 누구예요? 예, 땅과 백성을 바로잡는 거야. 검수족들이 막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민왕 때, 예, 공민왕의 신도원을 등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을 때 내가 수능 전에 세조가 또 나오면 맞출 수 있는가? 수능 때 세조가 나왔다. 그럼 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요거 한 번만 정리하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캡처하고, 예,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뭘로? 예, 수능 특강 이게 몇 강이냐면, 예, 6강이거든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여기에 세조가 나와요. 세조와 성종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어요. 예, 8번 선생님 여기다가도 해놨는데 대한매일 신보라고 하는 예, 개항기에 이게 1904년에 발간돼서 나라 뺏긴 그 해인 1910년에 이제 폐간되는 신문이고 예,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예, 사장으로 있었어. 편집인인데 그런데 대한매일 신보까지 이게 개항기의 사회문화 경제사거든. 여기까지 사실은 다 안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예, 우리 굴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예, 충분히. 특징.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고 그 특징만 나오면 돼. 여기에 뉘앙스를 다 풍겨주거든.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을 사랑한 이방인 베델. 베델은 런던 소재 신문사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러일 전쟁도 힌트가 돼요. 1904년부터 5년까지 결국엔 만주와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고 일본이 사실 승리하지.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 대한제국도 힌트가 돼요.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요. 베델은 1904년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하여 일제의 국권 침탈을 가감없이 진짜 거리낌 없이 비판했고요. 베델의 유언은 이 신문은 영원히 가면 좋겠다예요. 선생님이 이 사람 묘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의 묘가 어디 있냐면 양화진에 있어요.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2호선, 6호선 합정역, 자이언티가 목 놓아 불렀던 그 양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있는 게 합정역이에요. 그 바로 그 앞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순교 성지가 이렇게 막 붙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묘지가 100여 기가 훨씬 넘는 묘가 다 조성돼 있어요. 거기에는 예, 연세대학교와 관련돼 있는 연희 학당과 관련돼 있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라던가 배지 학당과 관련돼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라던가 이화 학당과 관련돼 있는 스크랜튼 예, 선교사라던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딱 베델이 있어요.
이 사람 영국 이름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배설이라고 돼 있어. 이름을 왜 저렇게 줬대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베델, 배설, 이때의 설은 말씀설이야. 이 사람은 늘 한국인들의 입장을 자신이 더 대변해 주길 바랬어요. 외국인이잖아요. 영국인이잖아요. 영국과 일본은 그 당시에 사실은 동맹관계거든요. 사이 좋아요. 그런 영국인이었던 베델의 입을 통해서 외국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베델이 신문사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그 울분을 대신 막 해주는 거야.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이 신문은요, 모두 했느냐?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보상운동의 핵심이 뭐야? 결국에는 모금운동이잖아. 그 모금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서 봤죠? 그 수많았던 의병운동에 대해서 다른 신문사들과는 조금 다른 논조로 의병운동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논설을 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 대한매일신보고요. 베델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베델은 국내에서 죽어요. 나라 뺏기기 바로 전해에 병으로 죽습니다. 일본이 엄청 괴롭혀요. 통감부에서. 이 사람 맨날 재판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병세가 악화되어서 우리 땅에서 죽고 그래서 우리 땅에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매일신보 수능에 이전에도 한 번쯤 출제됐었습니다. 그럼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니까 우리는 뭘 찾는 거야? 눈을 크게 뜨고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였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지. 1907년이었으니까 이 신문 그때까지는 있어요. 1904년부터 10년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은 1883년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폐간한 건요. 그렇죠. 언론을 탄압하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했다라는 거 배웠고요. 분화로드 운동, 이거 뭐예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계몽하고 있죠. 동아일보의 1930년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정답이 되겠고요. 최초로 발행된 순한글 신문이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독립신문을 얘기합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국한문 그 다음에 영문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또 순한글로도 나옵니다만 최초 아니에요. 독립신문 1896년에 창간된 이 신문이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입니까? 8번에 나온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같이 정리해 봤고요. 대한매일신보 수특에 어떤 식으로 설명 나오는지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영국인 베델, 양기탁이 발행 책임을 지었고요. 반일론 쪽,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거죠. 의병투쟁에 대해서 호의적,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죠.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참 약해요. 이 조선 후기 경제사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제일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싹 꺼내다가 지금 문제를 출제했어요.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책문에 후시가 있다라고 하고요. 청과 교류한대요.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왜? 청이 여기에 버젓이 있을 때면 여기는 조선이잖아. 근데 조선 중에서도 언제야? 후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와? 만상과 내상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체크가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고 있고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경강상인들이 서울에 쌀과 어물 등을 공급하고 있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4개의 동그라미들이야. 만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이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는 거야. 응? 됐어? 만상은 위치 딱 봐봐. 조선이랑 청이랑 교류하는 바로 그 거점에 있지. 얘네는 청나라에 인삼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번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상인 집단을 만상이라고 해요. 이 정도 집단쯤 되는 애들이 또 어디 있었냐면 송상이라고 있는데, 이 송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유통을 하는, 유통 지금으로 따지면 유통 재벌인 거야. 이들도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송상.
그 다음에 내상은요, 외관을 통해서 일본이랑 무역해요. 역시 조선의 인삼이 아주 핫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역시 엄청나게 성장한 이 상인 집단을 우리가 내상이라고 해요. 동래를 중심으로 맹활약했고요. 경강상인은요, 한강의 운송로를 중심으로 배를 가지고 이 물건들을 대량으로 취급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역시 상인 집단이에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일부가 독점적인 상인 도고로 성장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라고요. 우리가 청과 일본과 교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이 만상, 내상, 이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 조선 후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정답 뭘로 가? 조선 후기의 사상의 활동과 와, 조선의 상업이 이 정도로 발달했구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청나라랑은 인삼 팔고 일본 애들은 인삼도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통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과의 만상, 일본과의 내상, 그 다음에 전국적인 유통망의 성상 이런 사상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방공령은 뭐예요? 그렇지, 개항기에 조일통상장정 37조에 의거해서 뭐예요?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우리 지역에 곡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본으로의 양곡 수출을 지방관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야?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할 것, 미리 통보해 줄 것 이런 조항들을 붙여서 이거 할 때마다 사실은 일본이 1889년, 1890년 계속 방공령이 선포되는데 막 시비 걸어요. 한 달 전이 아니다, 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고요. 개항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일상인의 침투와 거류주 무역 역시 지금 거류주란 표현 썼으니까 개항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개항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해진 건설 이건 암기하세요. 청해진, 완도, 장보고, 바다의 왕자, 해상왕 9세기 통일 신라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과 이권 수호운동 돈 되는 거 막 뺏어가 광산 그 다음에 막 나무 다 뺏어가 그런 거에 맞서서 우리가 이권을 수호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개항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2번으로 가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선 후기 경제 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요런 상황들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상이 성장한다. 지금 시험에 나왔죠. 경강상인, 개성의 성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성장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장시가 많아졌다.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다. 객주, 여각과 같은 단어들, 물건을 중개하거나 보관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상인이고요. 화폐는 조선 후기에 상평 통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밑줄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쉽죠. 왜? 이순신 나왔고 연도까지 줬어요. 1597년에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명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왜군을 크게 쳐부수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명량대첩이에요. 근데 연도까지 다 줘버렸죠. 1597년 정유재란데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상황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저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거기에 수리한 배 한 척까지 13척을 가지고 일본 배 100척이 넘는 배를 무찔렀던 바로 그 명량대첩을 기념하면서 세운 비석의 내용을 지금 출제했습니다. 이순신까지 줬어요. 전쟁까지 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뭘로 가요? 아주 쉽게 임진왜란으로 가요. 임진왜란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쉬운 제시문인 건 맞는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당황한 거는 선지가 전개 과정이나 이게 아니라 영향을 물어봤잖아. 영향을 한 단계만 더 넘어가 달라라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천리장성 축조, 저건 고구려와 고려 얘기니까 X. 강동육주 확보, 이거는 서희 소선용과 담판했죠? 고려. 거란에 침입되었으니까 이것도 X. 삼별초의 항쟁, 개경으로 가지 않고 계속 맞서서 몽골군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니까 역시 패스.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이것을 세울 것을 고종을 통해서 지금 고종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 배울 때 이 내용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한 단계 나가야 돼. 왜냐면 이 임진왜란 요때 특히 요 정유재란 요 시기에
성리학자랑 도자기 마스터들, 도자기 기술자들을 어마무시하게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이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17세기 이후에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름까지 나와요. 도공 이삼평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도 일본에서 도자기의 아버지 도조라고 불리는데, 이 아리타현의 도자기, 도자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끌려간 포로들에 의해서였다라고 해서 이 영향이 나오고요.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성리학이 임진 정유전쟁 이후에 이 외란, 임진왜란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0번에 5번으로 갑니다. 11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인물은 누군지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친구들의 대부분의 반응인데요. 우선 이 사람의 이름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가는 정조의 파트너네. 정조가 청에서 사들인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어. 첫 번째 키워드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정조의 정말 대형 프로젝트였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조가 화성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널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정조랑 굉장히 밀접하네. 그 다음에 거중기를 만들었네. 그래서 정조의 진짜 큰 프로젝트, 정조의 수건 사업,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네. 게다가 정조가 이 수원 화성에 얼마나 행차를 하냐. 엄마 해경궁공시 회갑 때도 하고 하잖아. 그러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임금이 어떻게 건널 거야? 이때 뭐를 해요? 배다리를 설계했어요. 이 배다리 설계까지 한 이 사람 나왔어. 정조의 개혁 파트너이자 정말 정조의 충실한 정말 찰떡이지. 이 궁합은 정말 찰떡이야. 이 정조와 바로 정약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약용의 천재적인 모습을 다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짧고 굵은 시기가 바로 정조 제위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남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일 수 있었는데 정조가 그 인재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등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조 때 이제 날개를 펴면서 수원 화성 축조라던가 거중기, 그 다음에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배다리까지 안 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 사람에게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서학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서학을 학문으로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서학을 결국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이다가 신앙으로 믿게 되면 이게 천주교잖아. 이 정약용의 가족들, 이 형제들은 거의 대부분 천주교 관련 문제로 유배를 가거나 죽음을 당해요. 정약용은 평생 자기가 학문으로만 서학에 관심을 가졌지 천주교인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항변하고 해명했지만 결국에는 이 천주교와 관련된 이슈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꽤 긴 시간이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전라남도 강진 쪽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강진에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역작들을 남기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정약용과 관련된 정답지죠.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고 해서 정약용의 대표적인 이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민심서는 수령이라면, 그러니까 민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기가 막히다. 사회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 안 포장 안 해. 실상을 제대로 밝히고, 수령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령 너의 본분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하게 좋은 법이라고 해도 실시할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령이 해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바로 그 남자, 그 사람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다만 그때는 이 사람의 실학적인 그 모습, 중농학파로서의 모습,
정전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출제가 실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는 고려의 왕자이자 승려 의천이 되겠고요. 현량가를 도입하였다. 조선의 중종시기의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역시 조선 개항기 때 1884년 그쵸? 김옥균, 홍영식, 박용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 이들이 되겠고요.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고려시대 묘청을 비롯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3번으로 가면 됩니다. 정약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까지 그리고 실학에서는 여전론과 정전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지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한자를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관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리는 성격의 지금 그 문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짐이 직접 머리를 잘랐대요. 짐이 누구야? 국왕이 머리칼락을 직접 잘라서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하겠대요. 그리고 개국 505년부터 연호를 세워서 쓰겠대요. 그럼 세 가지 내용 나왔습니다. 뭐 나왔어요? 단발령이 나왔고요. 고종 머리 직접 잘랐습니다. 그쵸? 스스로 자른 건 아니지만 단발령 시행되고 있고요. 음력이 아니라 태양력 도입했고요. 일본은 사실은 1870년대에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에 사실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죠. 태양력 사용하고 있고요. 연호를 사용한대요. 이 연호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건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세 가지가 나왔다. 그럼 무슨 개혁이냐? 가보 1, 2차가 아니죠. 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을미개혁으로 갑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모군란 1882년이니까 아니고요. 삼미증식계획은 일제강점기 1920년부터 34년까지 가니까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 1876년에 체결된 조약이죠. 배경은 운요 사건 1875년의 사건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의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사실 을미개혁은 쉽게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봐. 1894년에 가보개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에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은 언제까지 가게 돼요? 1895년까지 가게 돼요.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해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랴오뚱을 내놔라, 막 타이완을 내놔라, 배상금을 내놔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이겼으니까 다 권리를 누린단 말이야. 그런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열받아요. 일본 너무 많이 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게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에서는 우와 러시아 되게 세다. 일본이 암소리 못하고 돌려주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에서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 고종의 비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친러파 내각이 지금 배후에 있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고 친러파 내각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일본이 눈치를 채죠. 그래서 배후라고 그들이 여긴 이 한나라의 국모이자 왕비인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하는 끔찍한 사건인 을미사변을 1895년에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남의 나라 경복궁을 점령한 채 그해 바로 을미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을미개혁의 내용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895년에 뭐가 일어나느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내용에 반발해서 보수적인 유생들이 뭘 일으킨다? 을미의병을 일으킨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퍼펙트하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맞출 수 있게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럼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가상일기가 쓰인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힌트가 막 나붙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힌트 진짜 많아요. 자신감 갖고 풀겠습니다.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여기에 벌써 어떤 친구들은 1941 태평양 전쟁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선 지금 힌트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두 번째 줄 보니까 일본 군대의 승리를 우리가 왜 기원해야 되니? 일제강점기구나. 알 수 있잖아.
신사에 참배시키고 있대. 그리고 전쟁은 계속 확산되고 있대.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마른 지원병인데 끌려가고 있대. 그러면 지금 나온 건 일제강점기 40년대고 신사 참배를 통해서 지금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시기고 지원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미 국가 총동원법, 국가의 모든 것을 전쟁에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이런 시기다라는 것이고,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 41년 태평양 전쟁 시기라는 것이고, 이때 일본의 여러 가지 방책은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한다거나 창씨개명하게 한다거나, 신사참배. 창씨개명은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거고,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거 시키고요. 국가 총동원 체제니까 배급, 공출 다 가능하죠. 징병, 징용 이런 식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쉽게 2번으로 갑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1번 홍경래의 난 세도정치 시기인 1811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조선 책략 유포, 이거는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었죠. 1880년대 초반의 여론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거부하고 있어요.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죠. 궁극기무처, 이거 잘 체크해 둘까요? 궁극기무처 는요,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아니야.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궁극기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가? 그렇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뮤지컬 신흥 강습소. 이거 안 봤는데 여기 딱 설명이 나와주네. 신흥강습소 나오고요. 안창호 양기탁이 나오고요. 1907년 비밀결사, 이 단체가 서간도 지역의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설립했다. 그게 신흥강습소까지 나왔어요. 다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역시 최다 출제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민에 너무 많이 나와요. 수능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단체입니까? 1907년? 지금 1907년. 볼까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들었고요. 여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나오죠. 비밀결사예요. 나라 뺏기기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비밀리에 만들었고요. 얘네들은 대표적인 무슨 단체냐? 애국계몽운동단체예요. 애국계몽운동의 목표는 사실은 뭐냐면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좀 갖추자라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도 해. 대성학교니 오산학교니 이런 학교들도 세워요. 그리고 자기 회사라던가 태극서관이라던가 이러한 산업진흥도 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신민회가 아니지. 괜히 계속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민회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서간도에 지금 나오는 신흥강습소예요. 이렇게 언젠가까지도 무장투쟁할 수 있는 그 거점과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민회인데 1번 독립문 건립했다. 독립문, 독립신문, 그렇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1896년에 만들어져서 98년에 없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우리의 토산품,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사용하자, 우리의 공산품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물산장려회,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도했던 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좌와 우가 합작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고 했던 1945년 광복 이후에 46년부터 7년까지 전개됐던 바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고요.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 헷갈리라고 낸 선지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인데요. 이 운동을 지원했던 단체가 민회와 늘 이름이 헷갈리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요. 딱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1927년부터 31년까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있었던 최대 합법단체고요. 예, 민족유일당 운동의 개념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 뭘로 갈까요? 신민의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이런 교육사업도 하고요. 산업진흥도 꾀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모두 해요. 국외 무장투쟁을 위한 거점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운동 또 나왔네요. 가운동은 뭡니까? 이건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어쨌건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우리는 이미 피로도를 조금 느끼기도 해요. 왜? 3, 4, 6, 7 계속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유의미하니까 나오잖아. 게다가 3.1운동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하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 특집으로, 예, 특강으로 핫 이슈 특강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로따로 지금 특강을 만들어 놨어. 왜? 올해 100주년이니까. 동아시아사 한국사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3.1운동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족대표 33인 힌트 줬고요. 기미독립선언서 나왔고요. 모습 나왔고요. 만세 모습 나왔고요. 이 운동이 전 민족적인 모든 민족이 일어났던 항일운동이다. 다 줬어요. 3.1운동의 영향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그렇게 거족적으로 모든 민족이 일어났지만 독립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확실한 구심점과 조직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대표 문항이에요. 대표 선지고요. 너무나 뻔한 정답으로 가는 정말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가시고요. 3.1운동은 100주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강소 설치,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전라도 일대에 세웠고요. 벽인양요 1866년의 일이고요. 을사늑약 1905년입니다. 을미사변, 네, 공모가 시해된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을미년이었죠. 189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이죠. 16번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체크 좀 해두세요. 선생님이 여기에도 해놨는데 한국광복군은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최다 기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거의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가 있다면 선지가 쓸 수 있는 게 꽤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선지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되게 달라지는 게 바로 한국광복군 주제입니다. 이거 틀리지 말아요. 진짜 아까워서 그래.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친 이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연도까지 다 줘버렸죠. 사진도 줘버렸죠. 이 사람 김구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나와 여기에 사령부 어쩌고 저쩌고 뭐 1940년 9월 17일 그 날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청천의 총사령관으로 하는 이 군대를 창설했대요. 그럼 이 네 가지 조합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0년 충칭에서요. 누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군대를 하나 창설했는데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김구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래요. 1940년에 창설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대 이름이 무엇이냐?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40년이면 지금 일본과 맞서서 막 한창 전쟁 중일 때 아니니.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뭘 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에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요. 대일 항전을 쫙 해나가요.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같이 콜라보로 일본과 싸우고요. 중국과는 중국 관내에서 열심히 싸우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일본과 맞서서 싸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는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미국의 OSS와 합동작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1945년에 국내로 직접 뭐예요? 들어와서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일본 군들을 축출해내는 국내 진공작전까지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요.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광복군의 그들이 낙하산 훈련도 하고요. 진짜로 국내 진공할 수 있는 그런 D-Day까지도 사실은 미국의 그 도너번이라고 하는 그들과 막 이 OSS와 막 한단 말이야. 실제로 뭐 비행훈련도 하고 그래요. 여기까지 와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엔 국내 진공작전의 D-Day 전에 어떻게 돼요?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끝이 나게 되면서 이거를 실현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 뭘로 갑니까?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훈련도 한다고요. 정답 이걸로 가고요. 더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또 뭐가 선지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느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1942년에 김원봉과 함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최상 난도의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 임시정부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수능에도 연달아 나온 적이 있고요. 수능 전에 9월에 나오고 10월에 나오고 11월에 또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주제들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사군 육진 개척이요. 조선 세종때 얘기고요. 지금 이 북쪽 지방, 지금 이 한반도의 국경선 얘기할 때 바로 그 지역과 거의 일치하죠. 조선 세종때입니다. 동북구성 고려,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서 동북구성 축출, 여진 축출 이런 얘기 합니다. 고려 얘기고요.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이 승리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1920년 백두산 청산리 일대에서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김저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런 연합부대 여럿이 일본군을 맞서서 크게 승리했죠. 17번입니다. 다음 성명서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이 문제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별표를 치는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심지어. 그런데 이거는 왜 선생님이 별표를 쳤느냐? 이것 때문에 늘 나오는 빈출 주제여서. 아까 얘기했잖아. 빈출 주제. 굳이 하트까지 친 거는 4.19 혁명은 거의 최다 출제예요.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4.19 5.18, 6월 민주항쟁까지 이 세 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이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랜덤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4.19 혁명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19인지 어떻게 아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민주자유선거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자유당이 최후의 발악을 했대요.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포각선거를 단행했고요. 비밀투표제도를 완전히 파괴했대요. 이거 파괴되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선거라고 말할 수 없지. 민주주의의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하면서 3.15 선거는 전적으로 불법이었고 무효였다라는 걸 밝히고요. 연도를 힌트로 딱 줘버렸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연도가 뭡니까? 1960년을 줘버렸고요. 1960년에 있었던 3.15 정부통령 선거,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들이 바로 이승만, 이기붕이 있었던 바로 자유당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고요. 이걸 자행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까지 다 줬어요. 4.19 혁명이죠. 그런데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물은 것도 영향을 물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목을 찾으래요. 4.19 혁명의 배경. 4.19 혁명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실제로 시험에서는 4.19 혁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9월 모평처럼.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1987년 요 세 개 중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수능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나오는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2번. 광무개혁 추진을 하려면 대한제국대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호가 광무니까요.
6월 민주항쟁 이때가 아니라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60만 세 운동은 일제강점기 1926년 순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요.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의 수뇌부들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번으로 갑니다. 1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가 조금 낯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정부가 단독으로는 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힌트를 가지고서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을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 현재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이죠. 제주도 살고 있는 친구들 도지사 누구예요? 자기네 지역은 안단 말이야. 경기도 친구들 경기도도 도지사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지역 살고 있으면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그 도지사라던가 시장이라던가 군수라던가 구청장이라던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어쨌건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지금 선출해서 뽑고 있어요. 이 지방자치제는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면적으로 실시한 게 바로 이 정부 때예요. 이것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이때 막 빵빠레 불고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막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 OECD가 뭐냐도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맨날 그냥 넘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약자가 이거야.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전,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여기 아무나 가입은 안 시켜줘. 여기에 면면들을 볼 때 여기에 가입하면 좀 그래도 그 나라가 뭐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 정부 때 여기에 가입을 해. 그래서 막 엄청 와 촉포를 쏜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마어마한 외환 위기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도 이 정부 때입니다. 또 하나, 전 대통령의 단죄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이때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하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정부가 바로 어떤 정부냐?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의 내용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993년에 출범해서 98년 2월 달에 끝이 나고요. 1997년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금융은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되지. 정서다란 이름으로 해야 되지. JSA 이렇게 못 만든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차명계좌라고 해서 검은 돈들이 되게 많았어. 지하경제. 그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게 막 정경유착이라던가 뇌물이라던가 얼마든지 나쁘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쳐내기 위해서 이 정부 때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영삼 정부는 이렇게 쫙 알아두시고요. 베트남 파병 동의안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했어요. 미국의 요청으로 박정희 정부 때 일이 되겠죠. 경부고속국도 준공식 1970년의 일인데요. 역시 박정희 정부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 공포와 국민의 감격, 재헌헌법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했어요. 재헌절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공포되죠. 그래서 이때가 재헌절인 거고 48년의 일입니다.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그 두 정상이 만났죠. 자, 여러분 정답은 그렇게 가고요. 김영삼 정부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집권 말기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이것도 중요하게 자주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긴급구제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끝나고요. 이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죽어라 이것을 갚아서 심지어 조기 상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19번입니다. 다음 의거를 주도한 단체, 이것도 굉장히 출제 많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모르진 않는데 문제는 선지예요, 선지. 우리 친구들이 낯설지 않은 선지이긴 합니다만
공부가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의열단이랑 꼭 누구를 구분해 두시느냐? 한인애국단을 구분해 두세요. 수능에 거의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의열단이 출제가 됐고요. 의열단은 1919년 누가 만들었느냐?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만주에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요, 1923년에 신채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끝내주는 강령과 지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과 한 번뿐인 삶을 이 나라의 독립,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준비된 청년들이 투신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고 수탈하고 있는 그 식민기관, 기구,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총독을 비롯한 일본 관료들, 친일파 매국노들, 이런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물론 내 목숨은 내놔야 되지. 하지만 처단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조국의 독립을 당기고 싶다는 거야. 영화 밀정, 암살,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의열투쟁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례로 누가 나왔느냐? 나석주란 인물이 나왔어요. 이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대. 이 의거를 일으킨 나석주가 목숨을 잃었다니 안타깝대. 이 사람은 1926년 같은 날에 먼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져요. 그리고 이동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어떻게 보면 식민지인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국권도 뺏기 전인 이미 1908년에 만들어버렸던 그 수탈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26년에 나석주가 또 폭탄을 탁 투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경찰들과 어떻게 돼요? 나석주가 대치하게 되죠. 그리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나석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열단에 대한 설명인데 정답은 사실 뭘로 가느냐? 쉽게 이걸로 가요.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 이것이 의열단의 지침이자 강령이 된다. 됐어요? 그런데 실제 수능을 풀 때는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든 이봉창, 윤봉길 그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한인애국단의 의거와 비교해서 출제가 헷갈리라고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만 낚이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독립협회가 되겠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말모의 본 친구들은 바로 알죠? 그죠? 조선어 학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우리 손으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전개했던 민족운동이고요. 정답 4번,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5번, 일제의 황무지 기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1904년에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단체인 보안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가전쟁이에요. 가전쟁도 늘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바로 그 전쟁인데요. 한번 볼까요? 대놓고 줬어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개된 가전쟁이래요. 6월달 달력이래요. 이 전쟁 뭔지 다 알잖아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돼서 53년에 끝난다고 줬네. 동아시아사 선택하는 친구들은 바로 직전 6월 모평에도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6.25 전쟁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한국사도 마찬가지지. 이건 알아야지.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얘들아? 6.25 전쟁이에요. 그럼 이 7월 27일에 뭐가 된 거야? 완전히 전쟁이 그게 아니라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라고 해서 군사분계선 설치하고 일체 무력행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전쟁이 가는데 1950년 6월달 달력 한번 볼까? 그냥 6월달 달력인데 50년 6월 25일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 서울이 함락됐고 그리고 횟수로 쭉 지나고 1953년에 이때 전쟁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요. 이거는 뭔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요것만 빼놓고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이 6.25 전쟁인 건 알겠고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정답은 쉽게 뭘로 가요?
예, 1950년 9월에 유엔 연합군이 뭐 하고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함으로써 전세를 뒤집고 있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쉽게 가는데요. 우선 오답 설명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별기군 창설. 신식군대죠? 네, 1880년대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간파천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죠. 1896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교육위국조서 고종이 직접 발표합니다. 2차 가부개혁을 마무리하면서 1895년에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1965년이고요.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왔을 때도 맞추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크게 4단계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 4단계를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게 팩트야. 이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어. 진짜 그래. 6월 25일에 전쟁 터졌는데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이 함락되거든?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처음에 우리가 확 수세에 몰리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의 침략자를 규정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쪽으로도 들어왔고요. 이쪽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감행을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감행하는 거죠. 이게 1950년 9월입니다. 이게 성공하고요.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고요. 그리고 38도 이북으로 넘어서 여기까지 진격하죠. 유엔군이 최대 북진한 선이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전쟁 끝나나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중국군이 개입을 하죠.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뺏기고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38도 근처에서 공방전이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자그마치 이 긴 시간 동안 협상을 계속해요. 휴전을 위한 협상을. 그러다가 53년 7월 27일에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상 과정에서 제일 큰 빅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2가지예요. 하나는 국경선이고요. 영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포로예요. 전쟁 중에 생긴 남북한의 포로가 있잖아. 거제에 바로 그 북한군이나 중국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저쪽 북한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땅 한 평이라도 더 우리 땅이 게 좋잖아. 그래서 이 2년 동안 지리하게 계속된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야. 막말로 우리가 죽어라 국군과 유엔군이 총 공세를 펼쳐서 이만큼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쟁 끝내는 게 좋겠지. 근데 저들이 또 총공세를 펼쳤어. 고지를 또 뺏겼어. 그러면 저들은 지금 끝내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 계속해서 지리한 협상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합의가 거의 다 되고 있었던 1953년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이 거제에 있었던 포로들 가운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안티 공산당입니다. 나는 북한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포로들을 임의로 수만 명을 풀어줘 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휴전협상 전체 테이블, 그 판 자체가 뒤집어질 뻔해요. 막 엎어질 뻔해요. 엄청 다급하게 막 움직이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에는 미국과 막 급하게 들어와서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7월 27일에 휴전협상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과 미국은 사고 방위 조약을 전쟁이 끝난 후에 체결해서 사실은 이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6.25 전쟁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대충 넘기지 말고 이게 선생님이 수능특강 정리한 거거든. 이 수능특강에 4개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도와 함께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그래서 초기의 상황, 지도와 함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한 인천 상륙작전 이후의 상황, 중국군 개입한 상황, 그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이 총 공세를 펼치고 전선이 교착되고 정전협정까지 가는 그 이후의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지도와 함께 내용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7월달 학평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팁은 이겁니다. 여름방학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하세요. 세상에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한 번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나는 한국사를 응시만 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4등급이나 3등급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국사의 시간을 쓰기에 나는 다른 과목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300분짜리, 30분짜리 10강으로 된 아주 짧은, 이게 계속 나왔다, 이것만 외워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한 번 정도는 한국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수특을 듣든 아니면 수능 개념을 듣든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돼. 그리고 완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300분의 기적, 이거를 통해서 4등급, 3등급 정도 확실하게 뭐가 나오는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런 강의까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요. 바람은 한국사 한 번은 제대로 하면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학평 너무 고생했고요.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국사는 EBS.